부산 쪽 얘기 한번 해보죠.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에 가서 한 발언이 이제 논란이 됐는데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지수 5천 6천 찍었을 것. 그 말이죠. 예.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대구에 이어서 부산 찾은 거고요. 본인은 이제 현장 민심 다지기라고 나섰는데 부산 북구 구포시장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곳은 부산 북구. 예, 북구 구포시장은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고 전재수 의원은 지금 부산시장 출마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구는 비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본인이 두 번째 민심 다지기, 뭐 민심 행보를 했다라는 것은 출마 가능성까지 예견이 돼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을 꺼내든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들어서 주가 지수가 6천을 넘어선 것을 두고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주가 지수 5천 6천을 찍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서 어제 또 하루 종일 시끄러웠습니다. 변호사님 이 메시지 어떻게 보나요? 그러니까 본인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도 보수까지 포지션을 다 선점하고 있어서 본인이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공간을 비집고 만들려면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뭐 본인이 배신자니 이런 목소리도 희석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언급한 거라고 보이는데 의도는 보이는데 문제는 친한계 내부에서도 이건 실언이다. 그러니까 저도 좀 그래서 친한계 내부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가령 예를 들면은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어도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반도체 사이클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만 얘기해도 될 걸 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꺼내가지고 요거는 실언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친한계 내부에서도. 근데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임파로이드라고 이제 스테로이드에 임파를 제가 섞어가지고 임파로이드라고 그러는데 임파로이드를 자꾸 맞으면 사람이 업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실현이 나와요. 실현이 나오는데 저 개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뭐 그 공간을 열려는 시도 좋은데 저렇게 해가지고는 공간이 안 열리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저렇게 비판해가지고는 안 되고 한동훈식 대한민국은 도대체 뭐냐 본인이 대권 주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이 생각하는 정치적 비전이 뭐고 이런 거에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 거는 없고 남 욕만 한단 말이죠. 안 그래도 자기는 계속 민주당 비판하는 포지션으로 이때까지 저명도를 높여왔는데 지금 써먹던 걸로 계속 재탕삼탕하면은 하나도 저는 정치적 소구력이 안 생긴다고 봐요. 제가 댓글 보니까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BTS 컴백했을 것. 뭐 윤석열이 그 자리에 있었어도 한일전 졌을 것.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인의 발언이 예를 들면 어그로를 끄는 것도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룸이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발언이 미화되고 이런 거 이제 말하자면 요새 말로 하면 이제 조롱잔치가 되는 이런 거가 정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언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도 이 발언이 우리가 여러 명 봤습니다만 그 미화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 정치인이 어떤 확장성 같은 게 떨어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발언을 아무도 긍정적으로 해석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이 정치인의 여태까지의 행보가 우리가 지금까지도 한동훈의 정치가 뭐 패션 정치다, 콘텐츠가 없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단적으로 그런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도 그런 정치인들이 몇 있었는데 이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이제 조롱화되기 시작했다, 조롱의 아이콘이 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보면 좀 답답하고. 이제 절박하구나라는 느낌은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뭐 러프하게 얘기하면 주가가 이제 이재명 때 올랐던 거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때 물론 문재인 대통령 말기에도 그랬지만 다른 나라 주가 다 오를 때 우리나라만 안 올랐어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데 왜 안 오르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때 안 올랐던 게 이게 폭발적이면서 분출한 게 있고 그리고 사실 관련 법 개정이라든지 그리고 내란이 정리되고 이런 것들 플러스 실적이 돼서 한 거지 이제 오로지 실적만 그걸로만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아 맞아 한동훈은 윤석열 때 법무장관이었지 이게 딱 연결이 되면서 한동훈이 윤석열 편드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정무적으로 약간 패착 실언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7일날 얘기한 것을 보면요,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재건은 보수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우리 모두 잘 살기 위함이다 하면서 본인이 나서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다가 본인의 속마음을 들킨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수 재건을 이야기하다가 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런 판단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실수로 볼 수도 있겠고요. 정무적인 실수도 볼 수 있겠지만 본인이 이 극우지층도 또한 품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제를 풀어야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건데 품어야 되니까. 네, 직성이 풀리겠다라는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분석도 좀 가능하지 그러니까 않나 친윤 싶습니다. 세력도 표도 내가 안아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그것이 또한 정무적인 실수고 말실수인 것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은 선명하게 가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제가 한동훈이라면은 저런 메시지보다는 장동혁 서울시장 나가십시오. 뭐 이런 정도로는 그렇지. 그런 정도 얘기는 해야 당권파에 대한 맹공. 그래서 보수 재건의 적임자는 나. 그런 선명성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예. 댓글에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그렇죠. 2번 실수면 실력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그 어디로 나간답니까? 이제 사실은 부산 북도 있고 해운대. 사실 해운대가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이 만약에 후보가 네. 된다면 네.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거기도 있고 해운대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조금 더 해볼 만한 곳이긴 합니다. 예, 두 가지 모두 가능성을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본인은 두고 보겠다는 겁니다. 4월 말 5월 초까지 두고 보겠다는 거고. 하지만 어제 이야기한 것으로 봤을 땐 부산 북구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예.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후보도 나온다는 걸 전제로.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주진우 의원이 이 떠난 자리로 만약에 간다고 하면 주진우 의원에 말하자면 조직들이 본인을 붙어줘야 하거든요. 그럴 리 만무한 상황으로 좀 보이면 검찰에 있을 땐 어렵겠습니다. 둘이 친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가장 친했던 건 윤석열과 한동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실제로 대구 분위기도 좀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대구에서 한동훈 가능성을 사실 뷰리핑에서 많이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바닥 분위기는 좀 어떤지는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실제로 수성 갑의 보궐이 열리지 않으면 한동훈의 공간이 없다. 근데 주호영이 대구시장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까 당권파가 그것만은 절박하게 막을 것이다. 그러면은 대구 시민들은 순순히 항복하고 국민의힘 지지할 것이냐? 그렇지 않고 분노표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가지고 한동훈계를 말살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사람들의 분노표가 역투표로 민주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망해야 한동훈의 공간이 열린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민주당으로 역투표하겠다. 이 목소리를 제가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 저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대구의 현실을 모른다고. 근데 응원 메시지를 엄청 받았어요. 대구에서? 네, 대구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읽었냐. 우리 가족도 전부 다 역투표한다. 이런 메시지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실존하는 위험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대구 사람들이 쪽팔려하는 그러니까 속을 알면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이러저러한 변수들이 있지만 한동훈이 어느 지역을 찍으면 국민의힘이 자객 공천을 할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나가도. 그렇죠.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한동훈 때문에 이 사달을 몇 개월째를 끌어오고 있는데 그 한동훈이 자기네 텃밭에 어딘가에 출마를 한다. 근데 그 한동훈이 제가 볼 때는 2등하는 것도 성에 안 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든 3등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천을 할 거기 때문에 한동훈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뭐 지금은 주도권이 한동훈에게 있는 것처럼 지역을 고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딜 골라도 쉽지 않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국방 관련 소식 요거 짧게 하나 보죠. 이게 그 최근 이제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주한 미군 기지에서 출발한 미군 수송기들이 미국 본토를 거쳐 유럽과 지중해 이집트 근처에까지 나타난 사실이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예. 결국은 우리 패트리어트 같은 주한 미군 무기들 뭐 심지어 사드까지 네. 이게 중동으로 옮기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예, 이 대표적인 수송기가 C5, C17인데요. 이 C5, C17 같은 경우에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를 분해해가지고 말하자면 미사일 배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사일 배송을 미사일로 배송한다는 그만큼 이제 특급 배송을 한다는 거죠. 바로 실어서 나르기 때문에 사실은 언론이 이 미군 기지에서 이 C5나 C17이 어떻게 이동하느냐를 초미의 관심사로 이제 지켜보고 와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부터 이 두 수송기가 경기 오산 기지에 착륙을 해 있었고 지난 7일까지 지난 주말에 C5는 수차례 그리고 C17는 10여 차례 오산 기지를 이륙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포대 규모로 보이고요. 특히 이 미국의 이제 이란 공습이 시작된 게 지난달 28일이었는데
이때는 C-17 같은 경우에 이란 공습 개시 이후에 11차례 이상 이륙했다는 걸로 봤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패트리어트 같은 주요 전략 무기들이 이동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결국은 이게 사실 지금 주한 미군은 규정상 네. 이 주한 미군의 그 장비들이나 이런 거를 이동하는 거는 주한 미군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정부는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알려져 있고요. 뭐 공식적으로 밝힐 상황은 아니고. 예. 하지만 그 무기가 한반도를 벗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말릴 이유도 말릴 수는 수도 없는 없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릴 이유는 있지만. 이유는 있죠. 예.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좀 촉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주 예민하게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청와대나 아니면 국방부에서도 매일같이 질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 조금 더 얘기해 보도록 하죠. 지금 전황이 하루하루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주가, 국제 유가들도 이제 굉장히 요동치고 있는데요. 이 뷰리핑에서도 거의 매일 관련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현재 전황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중동 주요국의 감산 문제, 그리고 이에 따른 국내 기름값과 물가 여파 등을 박현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현 논설위원은 뭐 편집국장도 하셨습니다만은 이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국제부장과 경제부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국제 경제를 한꺼번에 다 말씀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모셨습니다. 예, 먼저 전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이란 지금 막 서로 공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 이기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가볍게 여쭤본다면 상당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전황으로 보면은 미국이 압도적이죠. 예. 미국이 압도적인데, 근데 이란은 또 이란만의 나름의 또 전략을 갖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지금 걸프 국가들 이 민간 시설, 석유, 뭐 항만, 공항, 뭐 이런 시설까지 지금 타격을 하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제 그 전쟁 비용을 급격히 높이려는 그런 전략인 것 같고요. 좀 장기전을 염두에 둔 전략이 아닌 것 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기전으로 가나요? 이게 처음에는 뭐 4주 안에 끝난다 그랬다가 뭐 6개월 걸린다 그랬다 지금 말이 계속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전쟁의 그 언제쯤 끝날 걸로 보시는지. 지금 뭐 예측하기는 좀 성급하긴 한데 뭐 지금 이제 오늘 상황에서 이제 바라볼 포인트는 아마 그 이란의 최고 지도자, 차기 최고 지도자가 다 이제 하메네이 찬남 선출이 됐잖아요. 선출이 됐잖아요. 무스타파 하메네이 차남인데 이분이 이제 선출이 됐다는 의미는 트럼프가 이제 기존에는 이란 차기 지도자는 내가 선정하겠다 이런 희망을 표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자기만의 길을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그 하메네이가 원래 이제 사망하기 전에 그 이란이 이제 그 미국이 작년 6월에 1차 공습을 했잖아요. 예. 그때 이미 이제 이란 핵시설을 뭐 미국은 타격을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 타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메네이는 아마 2차 공습이 2차 전쟁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전략을 짰는데 그 뉴욕타임스 보니까 이란의 그 하메네이 전략이 그거였다고 그래요. 광인 전략이라고 매드맨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지금 에픽 퓨어리잖아요. 거대한 분노. 근데 이란은 지금 광인 전략. 그게 이제 세 단계인데 첫째는 이스라엘 공격.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걸프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 공격. 그리고 세 번째는 걸프 지역의 민간 시설 공격. 이런 식으로 해서 전쟁 비용을 굉장히 좀 높이겠다. 그런 작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건 정말 광인 전략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광인 전략이라고 하는 또 다르게 말하면 이란의 전략대로 가고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뭐 이런 비유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구역에 미친놈이 누군지 보여줄게 하고 덤비면 사실 방법이 없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막 때리고 있으니까. 그 쿠르드족 참전 여부가 사실 지난주 후반에 굉장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쿠르드족 참전은 지금 안 하는 걸로 지금 대충 결론이 난 거죠? 예, 안 하는 걸로 쿠르드족 자체도 개입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밝힌 걸로 나왔고요.
그는 이제 왜냐하면은 트럼프 일기 때도 시리아전 때 쿠르드족이 참전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독립국가 건설을 약속을 했는데 그게 이제 허언이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약속은 뭐 지켜지지 않을 거다. 오히려 이란이나 이라크 정부의 어떤 튀르키예 정부 이런 쪽에 어떤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쿠르드족으로 해서 대리 지상군 투입을 한번 생각해 봤던 건데 그건 어렵다고 보면 미군이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좀 계산해서 빼야 되는 겁니까? 그 본격적인 지상군은 투입하기 어렵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전문가들 평가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도 전쟁을 끝내려면 뭔가 성과 내세울 명분이 필요한데 그건 아마 이란에 있는 핵물질 그게 한 우라늄 뭐 450kg 그게 핵탄도 한 11개 정도 생산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확보해서 오면은 그걸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승리를 이제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가능성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수부대 투입하면 그걸 빼낼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뭐 미국이 이제 압도적이니까 군사력이 가능은 한데 문제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작년 6월에 이제 공습을 할 때 나탄즈하고 포르드에 공습을 할 때 핵시설을 타격을 했는데 이미 그 빼갔다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거죠. 예, 뭐 전황은 그렇고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일반인들이 그 피부로 느끼는 것은 이제 기름값 인상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가 지금 감산에 들어가면서 이 국제 유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진짜 점점 현실화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WTI가 지금 배럴당 109달러. 서부 텍사스요? 예. 그리고 브렌트유도 109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아, 100달러 넘었네요. 그렇죠. 예. 지난 주말에 90달러였는데 이 주말 사이에 이게 전황이 확 바뀌면서 거의 한 20달러 이상씩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래서 저희 나라도 지금 환율이 오늘 아침에 지금 1,495원. 아유, 1,500원대 다 올라갔네요. 코스피도 7%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일본 그 니케이 지수도 지난주에는 많이 떨어져도 뭐 3%, 4% 떨어졌는데 오늘은 아까 보니까 6% 떨어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본도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2차 오일 쇼크가 1979년 그때도 이란 팔레비 왕조 이제 교체하면 혁명 때 이제 일어났는데 그때 150달러 이상 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수준까지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가도 지금 현재 많이 빠졌네요. 지금 한 7% 정도 지금 빠진 걸로 뭐 아직 뭐 오전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렇기도 하고요. 이제 네. 보통은 이제 3대 장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모두 다 크게 하락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9% 포인트에서 10% 포인트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예, 그러면 지금 기름값이 100달러가 이제 심리적 그 저지선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100달러를 넘어버렸는데 이 기름값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는 건가요? 네, 지난주에 아마 골드만삭스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140달러까지도 좀 예상을 해야 될 거다 했는데 140? 네, 140달러. 근데 오늘 상황을 보면 지금 벌써 주말 이틀 사이에 109달러, 20달러가 뛰었잖아요. 140달러도 넘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여천 석유화학 단지도 지금 감산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석유 원유가 지금 들어오지 못하니까 이제 그 나프타라고 하나요? 이제 그 이른바 이제 그 이 원료가 되는 그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가 되는 그걸 지금 생산을 지금 못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국내 최대 에틸렌 생산 시설 보유한 회사가 이제 여천 NCC인데 여기가 지금 그 고객사의 제품 공급 불가항력을 선언을 했는데 불가항력이라고 하면은 전쟁이나 이 자연재해 이런 외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 그 배상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조처인데요. 이 나프타는 뭐 아시겠지만 뭐 원유를 정제해서 이제 생산하는 게 나프타인데 그 나프타가 이제 석유화학 제품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석유화학 제품의 원료거든요. 그래서 이 나프타가 국내에서도 뭐 국내
국내에서 한 절반 정도 있는데 한 절반 가량은 중동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그 경제정책 비상점검회의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외부 변수에서 발생한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서는 정책적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뭐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이제 최고 가격 상한제, 휘발유나 뭐 경유 그런 조치를 비상 조치인데 그런 것도 이제 고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우선적으로는 비축유 방출하는 게 가장 먼저겠죠. 한 6개월 정도 원유 같은 경우 한 6개월 정도 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방출해서 이제 가격 상승 속도를 좀 둔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뭐 최고가격제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이게 주유소 담합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나는 주유소 담합이라든지 이런 위기 때 지금 이게 댓글에 이런 글이 올랐는데 이게 사실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200원 올릴 때 일본은 20원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담합 이런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더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건 단속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시장의 가격에 계속 개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거긴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뭐 양쪽에 뭐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휘발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이제 최대 산유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가격이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국내 휘발유 가격도 주유소 가격도 한 2주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반영이 되는데, 그렇죠. 그보다 이제 굉장히 빠르된 거는 그 전에 받은 기름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른 뒤에 받은 기름이 아니라. 아직 호르무즈를 벗어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 기자가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제가 기름을 버티다 어제 넣었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제 버티다가 빨리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1,800원 후반대에서 그러니까 제 바로 집 앞에 있는 주유소인데 1,800원 후반대에서 최고 가격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 저렇게 되면 한 내일쯤이면 조금 떨어지겠지 했는데. 제가 1,900원대 버티다 넣었는데 어제 1,910원에 넣었는데 방금 보니까 1,940원까지 오르고 있네요. 이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빨리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일본은 이제 보조금을 오래전부터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정부가 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주니까 그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범퍼 역할을 그렇죠.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장 개입이죠. 시장 자유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왜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가격을 왜곡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있으니까 미리 몇 년 전부터 그렇게 하니까 이런 전쟁 여파가 있어도 20원 깔짝 올라가는. 그래서 시장 개입은 저는 이거 비상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도 기름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지금 휘발유값보다 경유값이 지금 더 비싸요. 이런 경우는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경유값은 그러니까 휘발유는 이 가격이 오르면 방금 우리 하화영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소비를 좀 억누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근데 경유는 이게 화물차라든가 이런 생계형 차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경유를 안 넣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안 줄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수요가 벌어질 수 있죠. 거기는. 오히려 더 가수요. 그렇죠. 미리 어차피 이건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이 수송이 올라가면 수송 가격이 올라가면 이게 유통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쪽에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석유가 그 물가 가중치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정부가 지금 물가 목표 2%를 하고 있는데 2%는 이미 이제 물 건너 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의 3% 이상도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러면 지금 현재는 지금 기름값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곧바로 이제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이 상태가 장기화가 되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주가에도 지금 이미 지금 오전장에서는 지금 좀 크게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 주가에도 계속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당장은 주가도 영향을 미치지만 지금 환율도 아까 제가 보니까 1,495원이던데 1,500원도 지금
그러면 물가에 더블로 막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렇죠. 유가 환율 겹쳐져 가지고 그렇죠.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무슨 지방선거 얘기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 그보다 훨씬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사실 우리가 여야가 나뉠 게 아니라 같이 논의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우리가 미국 보고 트럼프 보고 전쟁을 빨리 중단하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뭐 꼭 경제뿐만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는 이 정치 상황 그리고 이제 국제 상황에 대해서까지도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